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문제 풀어본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쉬운데요? 라면 이상하죠. 그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오늘 동형 공시법 1회차. 일단 1회차 문제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항은 50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다 풀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50분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통상 30번에서 35번. 즉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5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수가 한 35번까지는 풀어졌으면 시간이 딱 끝나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공부량이 조금 미진하신 분들,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지문을 읽고 한 번 더 읽어봐야 되는 지문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30번까지 문제 딱 풀면 50분이 딱 끝났을 거예요. 그럼 실제 오늘 유형의 문제는 평균치 이상의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분 정도 주어져야 이 40문항을 클리어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간에 많이 촉박해가지고 문제를 다 못 풀었네 하면 그게 정상이지 내가 다 못 풀었기 때문에 더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항은 60분 정도 줘야 다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유형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어떤 출제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내가 학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유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함을 느끼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40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의 지문을 빼고는요. 대부분 전부 다 내가 이거 많이 들었던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막상 점수는 체크해 보니까 점수는 잘 나오지 않고 그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뭘까요? 평소에 내가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체크해 보면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그 말은 뭘까요?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성.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느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수업을 딱 마치잖아요. 그죠? 마치고 나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일. 복습을 할 때 만약 내가 1번 문항을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1번 문항을 내가 만약에 틀렸다라는 말은 아직 지적 측량의 대상, 우리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총 몇 가지가 있다? 13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13가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문항이 있다면 그 문항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뭐 해라? 익숙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이 문항의 또 특징이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지문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 유형의 약 80%들은 지문이 한 지문이 전부 다 장지문이잖아요. 단문이 거의 없어요. 단문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문제 안에 이 문제 자체가 일정 부분 요약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출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동형을 몇 회차까지 보느냐면 4회차까지 보거든요. 그럼 4회차까지 보는데 단문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문을 다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문, 가능하면 많은 지문을 여러분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문의 구조 자체가 좀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이제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복습을 하실 때, 다른 여타 뭐 준비해 줄 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오늘 본 40문항 곱하기 5 하면 200지문이잖아요. 이 오늘 본 200지문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의 정답이 결정된다면 10월 30일 날 정답이 결정된다면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기 있는 지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셔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은요. 지금 1, 2, 3, 4, 5번까지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 이 느낌은 1회차의 느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4회차까지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면 선생님 그럼 오늘 유형의 문제를 내가 몇 개 정도를 맞춰야 실제 합격선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20개 이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20개 이상을 정도로 맞았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도 10월 30일 날 갔을 때 합격선에 내가 안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밑에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시법이 24문항이잖아요. 24문항인데 오늘 문제 20개 이상을 맞았다면 충분히 실제 시험에 갔을 때는 15개 이상 정도는 실제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뭐하다? 높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은 총 몇 가지가 있다? 13가지. 13가지. 그럼 13가지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럼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은 지적 측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로서 등록사항을 뭐 하는 경우? 정정할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에요.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바로 체크가 되죠. 근데 지금 푸는 것처럼 2번을 바로 체크하고 3번, 4번, 5번을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정답이라면. 그렇게 문제 푸신 분들은 40문항이 다 풀려요. 그렇게 푸신 분들은. 그러니까 정답이 확실한데 3번, 4번, 우리가 2번을 정답을 체크하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서 또 3번, 4번, 5번을 다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시간이 모자라고요. 2번으로 바로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신 분들은 40문항까지 다 풀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도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런 유형의 지문을 지적 측량의 대상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 동종 지문이 나와도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지문이 나와도.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번 변경은 애초부터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라면 뭐 한다? 기초 측량으로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적 기준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 지적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지적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요, 측량은 해요. 측량을 하지 않고 공공 기준점이나 위성 기준점을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질문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죠. 지적 위성 기준점이라고 하면 선생님 지적 들어가니까 지적 기준점 아닙니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적 기준점에는 3가지 기준점밖에 없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적 삼각 보조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적 도근점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지적 측량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위성 기준점과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2번 지문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등록사항에는 우리가 소재도 있고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고 경계도 있고 좌표도 있고 면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과 같은 경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계라든지 좌표나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측량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 했을 때 O냐 X냐가 애매하니까 세모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로서 뭐 한다?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경계나 좌표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미 설문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을 보면서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가지? 13가지 정리하시고 특히 5번 유형과 관련되는 이런 지문들, 3번 유형과 관련되는 이런 지문들은 조금 조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제가 동형 1회에만 낼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2회, 3회, 4회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회 문제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그때는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정리가 미비해서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내용을 정리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복습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지적 측량 및 지적 측량 성과, 지적 측량 및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에 대해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유형 자체는 아주 스탠다드한 유형이에요. 스탠다드한 유형.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이 중요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번 유형이라든지 2번 유형, 3번 유형, 2, 3, 4번 유형과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내어가지고요. 괄호 넣기도 상당히 뭐한다? 나오기가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실제 2번, 3번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박스형으로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버리면 지문을 여러분이 많이 못 보여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지문을 단문으로 다 적어 놓은 겁니다. 1번.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고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고. 근데 여기에서 그 선생님 지적 측량의 방법이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이렇게 순서대로 다 암기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고 이러한 측량 방법 등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가볍게 뭐만 하자? 확인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2번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되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원래 지적 측량을 할 때요. 법조문은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고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는 며칠?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 4점까지마다 며칠 가산? 1일을 가산한다. 이게 원조문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아래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 의뢰인과 수행자가 뭘 했다면 협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단다면 그 기간에 의하되 이 표현은 3번과 4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협의한 기간에 의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전체 기간이 몇 분이면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면적 규모 이상의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누구? 대도시 시장.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그럼 이런 유형의 지문. 여러분은 사실 이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게 뭐다?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거는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원칙은 지적 소관청에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게 몇 개다? 두 개. 그렇게까지 해서 클리어 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해 때 가보면 그때는 또 제가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 또 문제를 낸다면 뭘 낼 것 같아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내겠죠.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사 봤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 적부심사제도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일단 삼식이가 63 빌딩에 가서 G79다.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지문에서는 뭐다? 거쳐. 요거 들어간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체 없이와 7일 이내는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거. 그 정도에서 통상 정답이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적부심사는 지적위원회하고 뭐다? 함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항상 평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명을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그죠?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되고 심의의결. 그게 여기 있는 뭐다? 6이다. 그죠? 6. 그 다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1차에 한해서 며칠 내 30일 내 연장이 가능하다. 그게 3이다. 그죠? 그래서 날짜 개념에서 정답 몇 번?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게 되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이 난 적부심사 의결서를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다음 자, 틀렸고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하고 또 하나는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해당 성과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까지는 맞다.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장을 거쳐, 그죠?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 그래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그죠? 틀렸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의 결본이 발생하면 지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되는데 지번대장이라는 건 없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다?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이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정답의 결정 요소는 결번대장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정답의 결정 요소고요. 두 번째 정답의 결정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앞에 이 부분에서 준다고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번의 결번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또 정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또 봐야 될 문제에서 그 유형의 지문을 제가 만들어 넣어놨다는 겁니다. 즉
행정구역 개편이 지번에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이냐 아니냐도 꼭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합니다. 항상 이 유형의 지문을 읽을 때는 앞에 이 전제 조건이 결번이 발생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꼭 챙겨보고 그 다음 지문에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할할 경우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본번의 최종 본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거죠. 지번 부여 지역 내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국장의 승인을 얻어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번 변경은 국장의 승인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죠? 의 승인을 받아. 틀렸고요. 그럼 축척 변경 시행 기한의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여기까지죠. 그러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합니다. 그럼 할 때는 뭐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의 지문을 볼 때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지번을 풀 때는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풀어요. 결번에 관한 문제를 풀든 지번에 관한 문제를 풀든요. 지번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첫 글자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준용하는 경우, 그죠? 행정구역, 개편, 그죠? 지번, 변경, 그죠? 그 다음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원칙과 예외, 분할의 원칙과 예외, 합병의 원칙과 예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원칙과 예외 정리하고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별도로 어떻게 부여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과 예외를 실제 암기하는 것은 4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4가지 유형밖에. 그러면 이 경우가 다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결번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항상 요 문구를 적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하는데 숫자 뒤에가 아니라 숫자 앞에 일반형이죠. 일반형의 유형. 2번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에 있어서까지 있어서 그럼 등록 전환은 원칙 인접토지 본번에 번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나온다 그죠? 그럼 이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그죠? 그럼 그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부번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최종 본번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본번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합병의 경우에 합병 대상 지번 중 무슨 지번?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가자? 선순위 지번. 그래서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가장 빠른 지번으로.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만 위 3의 경우에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자 지번에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문장이 딱 나오면 2개 중에 하나다 그죠? 분할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라는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신청하는 때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뭐다? 합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필지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부여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가 빠져 있다? 토지 소유자의 뭐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신청할 때는 이 문장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할에서는 이 문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분할 등으로 지분이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 문장은 맞죠.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는 맞지만요. 이거는 이제 앞에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할 등으로라고 되어 있죠. 분할 등으로 지분의 결번이 발생하면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금방 제가 앞서서 본 것처럼 이제 결번과 관련한 두 가지 유형을 다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분의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이 발생한다라는 거 판단해 놓고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쪽에만 신경 쓰죠. 신경 쓰고 앞에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의 2번 지문과 5번의 몇 번 지문? 5번 지문을 보면서 결번과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뒤에 결번대장, 지번대장 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에 결번이 발생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꼭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은 결번이 발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런 말 자체도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지목. 지목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틀린 것.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로 한다? 전. 그래서 제가 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대부분의 지문들은 뭐였냐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런 유형의 지문으로만 대부분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전. 여기까지 정확하게 짚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뭐다? 목장, 용지. 박물관, 미술관, 극장. 요 지문,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 지문하고 그 아래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제가 비교 검토해서 좀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항상 그래요. 부어시를 부지는 뭐다? 대.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자,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그 다음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뭐다? 잡종지. 여기까지만 하면 잡종지가 맞아요. 맞는데 앞에 돌을 캐내는 곳 여기까지만 있어도 맞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이게 있더라고요. 원상회복을 뭐로?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가 아니다?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지목에서 나오는 대표적 유형들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뒤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목을 애초부터 틀리게 해가지고요. 용도를 그렇게 암기를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지목을 맞출 수 있도록 나왔는데 지금은 뭐로 바꾼다? 안에는 용도를 섞어가지고 뭐한다?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목 28간이 들어가 있는 토지의 모든 용도를 다 암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 뭐한다? 혼란을 느끼기 쉬운 게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이렇게 해놨으면 되겠다. 학교 용지의 용도를요. 학교 용지의 용도를 자동차 정비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수험생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용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세 가지가 뭐다? 지목, 임야하고 유원지하고 뭐다? 잡종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목에 들어가는 뭐는 용도는 필수적으로 좀 암기해 놓으시라고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필수.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용도만 정확하게 좀 암기해 놓으면요. 다른 지문들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비교 검토하면 거의 틀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용도는 꼭 암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에 관한 용도를 암기해버리자. 유원지에 관한 용도 암기해버리자고요. 그럼 암기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거 암기하는 순서잖아요. 그죠? 뭐하고 비교한다? 박물관, 미술관, 극장하고 비교하는 거. 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수영장. 그죠? 수영장. 수영장은 꼭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요? 체육용지의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항상 조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경마장. 얘하고는 또 뭐하고 비교한다? 승마장하고 경륜장. 그럼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비교 검토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안 틀려요. 비교 검토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비교 검토가 안 되는 애들, 이거.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얘네들은 비교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런 애들을요, 잡종지 하나 살짝 끼워 놓으면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조심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 이 유형 보면서.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법정도 전부 다 안 넣어줘요. 다 안 넣어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용도, 지금까지 제가 분수해 보면 2개에서 뭐다? 3개 정도 내어져요. 용도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수영장, 경마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 9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10월 3일 시험장 가기 전까지 내가 한두 개가 미진했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7개 안에서 내가 암기한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다 암기하는 게 원하지만 출제위원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어떤 리스크까지 다 제거해버리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종교의식이 딱 나오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뭐다? 종교용지. 그죠? 근데 이 종교용지에서 제가 조심하는 게 있었죠. 교회하고 뭐다? 사찰은 종교용지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뭐는? 향교 조심해야 돼요. 향교도 종교용지 맞습니다. 근데 향교는 어디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럽냐면요. 사적지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가 뭐다? 사적지거든요. 근데 향교는 꼭 사적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향교 조심하셔야 돼요. 향교는 뭐다? 종교용지입니다. 근데 향교는 사적지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향교는 사적지가 아니라 뭐다? 종교용지라는 거 이거 조금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그럼 정비 공장 안에까지만 읽으면 뒤에는 일단 결정 짓고 가야 되죠. 내에, 안에 이랬으면 항상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럼 정비 공장 안에 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공장 용지가 내야지 주유소 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장 용지 이렇게 틀렸죠. 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자, 체육활동 나오면 일단 뭐다? 체육용지. 이렇게 결정 짓는 거는 맞죠? 그렇고 이제 용도를 보러 가는데 그 용도에서 뭔가 미심쩍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까지는 좋은데 뭐다?
경마장, 이 경마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마장은. 그래서 3번 또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요. 요즘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유형의 문제가. 근데 이런 유형이 아닌 대부분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작년, 재작년, 재자작년 뭐 28회, 29회, 27회, 30회 뭐 이 정도 그때 나오는 대부분 유형들은요. 이렇게 안 바꾸고요. 요 뒤에다가 그냥 유원지 해가지고 X하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만 임야, 유원지, 잡종지 세 가지의 용도는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하에서 석유들이 용출, 자, 용출 나오면 뭐다? 광천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주유소 용지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운송 이렇게 나오면 뭐다?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용출이냐 뭐다? 운송이냐, 그죠? 운송. 용출 나오면 뭐다? 광천지가 되고요. 운송 나오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게 키워드죠. 자, 지목이 유원지인 경우 지역대 등록할 때는 유로 표기한다. 요 지문 나오면 알고 있어도 반드시 뭐해라? 적어서 제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차, 장, 천, 원. 그럼 차가 뭐다? 항상 이 적어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그죠?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꼭 적어놓고. 근데 유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가 아니라 뭐다? 원, 이렇게.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조심.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 지문들 하나씩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 문제 풀 때, 이거 풀 때, 5번 지문 풀 때 안 적어 놓고 푸신 분들은요. 발을 한번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아, 다 적고 하셨죠? 네, 그래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적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평소 모의고사 풀 때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는 실제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 막둥이 봐봐. 선생님 또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 안 적어놓고 풀어? 적어놓지.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요. 강의가 20년 넘게 안 줘도 적어놓고 푼다. 그러니까 선생님 참 이런 거 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토지의 지상 경계는 여기에 만약에 토지의 지상 경계가 아니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는 이렇게 말하면 뭐다? 도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경계는 지상 경계가 아니라 뭐다?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지상 경계는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경계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계. 그게 뭐다? 두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나 구조물 등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에 이것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항상 뭐다? 지상 경계가 이렇다라는 거. 꼭 간단한 지문이지만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이 지문에 공간 정보법 상의 경계는 이렇게 나오면 요 지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경계하고 공간정보법상의 경계를 뭐 하셔야 한다? 구별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적법이 있잖아요.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면상의 경계요.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지상 경계는 뭐다? 둑, 담장, 경계점 표지 등으로 등록하는 거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볼 때는 항상 키워드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 지문을 정리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것만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뭘까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뭐 한다? 정리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뭐가 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함께 연결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2개 다 정리한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죠? 개념. 그 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럼 다 그거 2가지가 키워드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한다. 새로이 뭐라요? 측량을 실시하여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측량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경우는, 측량이라는 것은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뭐하거나 그리거나 이미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할 때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도면에 경계 그려야 되죠. 등록 전환도 그려야 되죠. 분할도 그려야 되는데, 합병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공통 경계를 뭐함으로써 말소함으로써 경계를 결정한다고요. 그 말은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오히려 지운다고요. 그래요. 틀렸고요. 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철도, 국어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자, 분할하는 경우, 자, 이 지문,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출제원이 낼 수 있는 지문은 한정적이다. 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항상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유형 아니면 지상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그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나오는 순간, 아, 뭐가 떠오른다? 판공도도 이거 하고요. D 지문이 나오면 경계점 표지는 당연히 뭐하고 설치하고 분할 측량한다. 이 2개 지문만 떠올라주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을 판공도도하고 경계점 표지 당연히 설치하고 분할해야 측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와 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 지문은 어디에 해당한다? 판공도도. 그죠? 공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지문을 제가 그대로 두고요. 또 바꿔볼게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철도 용지, 국어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뭐한 후 설치한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뭐다? 오, 이렇게 한다. 2가지 유형이라고요. 됐습니다. 그럼 그런 유형은 언제 보나요? 다음 주, 3주 이렇게 계속 넣어놨다고. 근데 왜 이 말을 제가 미리 던지고 가느냐면, 이제 공부량이 조금 모자라시는 분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공공사업 등에서 하천, 철도, 국어 등을 되는 지목이 되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판공도도를 적용하는 경우와 똑같아, 조건이 똑같은데 뒤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분할 측량하는 경우는 그 2개 지문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구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별개의 지문이에요. 별개의 지문.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여기까지부터 이제 해결하고 가야 되죠. 토지 편입 외견. 그죠? 토지 편입 외견. 그죠? 그럼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 절상, 해수면만,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5가지.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맞다, 그죠? 근데 다만, 이게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럼 다만 단서 조항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고저무주, 고저유와 토지 절상의 조건일 때만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토지 편입 예견에서는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X 이렇게. 그럼 앞에 어떤 지문이 있어야 단서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고저, 무중, 고저, 유화, 토지, 절상까지. 그럼 그 3가지 하고 나머지 2가지 지상경계 결정 기준, 단서 조항 적용 여부. 그럼 그런 거는 또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암기해 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죠? 그러면 이제 2주차 가보면 그 문제가 나와 있다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1주차에서 제가 주의하세요, 이 지문 주의하세요 하는 것들을 2주차 문제에 보면 그 내용을 또 다시 뭐한다? 확장과 응용의 개념으로 또 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문을 정확하게 조금 늘려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지문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이 지문을요. 이거 나왔네. 이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항상 손으로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죠? 항상. 이거 나오면 무조건 손. 그죠? 손. 근데, 축척이 6천분의 1이다. 이거 딱 보잖아요. 그죠? 그 6천분의 1 딱 보는 순간 여기까지 손 딱 가려가지고 325 아니면 326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보니까, 5도 있고 6도 있네? 근데 열어보니까 0.5보다 미만이니까 5네 해서 1번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이 뒤에 단서 조항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문제가 나왔다면 1번이 정답이 맞아요. 근데 1번이 정답이 맞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다?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도,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면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라면 좌표에서 측정해야 돼요. 좌표에서 측정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훨씬 더 정밀하니까. 그게 원래 면적의 산출은 도면상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라면 뭐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몰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훨씬 더 뭐하다? 정밀하다. 정밀한 면적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 저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어디에 손? 여기에 손 했으면 나쁜 손. 소수점 첫째 자리 뒤에부터 가렸으면 착한 손.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325.4 아니면 325.5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0.4 아니면 0.5라면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 4번.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할 때는 항상 기준값 0.05, 1대를 제가 항상 기준으로 했잖아요. 정확하게 0.05, 1대라면 앞자리가 0이라면 0이나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린다는데 끝자리 숫자 끝수가 0.0501이잖아요. 0.0501이죠. 이거는 0.05를 뭐 했다? 초과했다. 초과했으니까 뭐 해라? 올린다. 그럼 325.5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다? 이거는 문제를 내가 잘 풀었든 못 풀었든을 떠나서 어디에 손을 가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것이지 올리고 버리고를 못해서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늘 게 면적의 산출은 어디에 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손. 자, 해결할 수 있겠다. 그죠? 예, 됐고요. 30번.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필수 암기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열람 이 지문을 내놓은 이유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다 기본적으로 누구다? 지적 소관청인데 발급이나 열람 나올 때는 항상 제가 조심하자 했다는. 발급 열람은 누가 들어온다? 읍면 동의 장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정답부터 바로 갈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하는 증명서를 뭐 한다? 발급. 열람하고 발급 나왔을 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들어가지 않고요.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 면, 동의장. 요거 하나는 꼭. 그럼 그 외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왔을 때는 항상 누구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해서 응용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오면 그 애를 누구로 바꿔라?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서 항상 해석하는 습관. 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지적 공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된다는 거. 소유자까지. 즉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의해 두시고 토지 이용 및 규제 할 때는 이용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했다고죠.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용.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출제인이 선호하는 유형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비치하는 것은 아니라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또는 축척 변경 측량을 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지적도, 토지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세 개가 비치되지 임야도, 임야대장하고 비치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봐도 이런 지역은요. 임야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축척 변경의 용어의 정의는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꾼 거거든요.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지문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2번, 이 지역의 토지의 경계 결정이라든지 경계 복원, 면적 산출은 다 뭐에 의한다? 좌표. 그러니까 금방 10번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다라고 나오면 도면선 6,000분의 1의 축척을 가진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좌표에서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일반적으로는 5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 있잖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적도가 몇 분이면 500분의 1. 도면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도면이 5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00분의 1로 작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500분의 1 말고 뭐 3,000분의 1, 6,000분의 1도 있나요? 왜 비치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역의 면적 결정은 소수점 몇째 짜리? 첫째 짜리까지 맞고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 비치 지역의 어디에? 지적도의 등록사항이에요. 지적도. 얘네는 지적도.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걸 물어보는지 지적도의 등록사항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도의 등록사항인데 이것 외에도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다? 좌표.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얘네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 되는? 비치되는 지역의 어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라는 거. 그럼 이 말은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런 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뭐가 비치되는 지역에 한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사항들이 지적도에 등록된다까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간다고요.
그다음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2번부터는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